제1강 딥러닝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다. 제4화 알렉스넷의 역사적인 기여. 네, 벌써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튜링상을 수상했던 얘기, 두 번째는 알렉스 크리체프스키에 관한 얘기, 세 번째는 이미지넷 대회를 주최했던 페이페이 교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알렉스넷이 어떤 역사적인 기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 제프 힌튼 교수도 마찬가지고 일리아스 주케버도 이 알렉스를 아주 뼛속 깊이 엔지니어였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인공지능 발전에 특히 딥러닝 발전에 기여했던 많은 분들은 주로 이제 어떤 수학적이거나 이론적인 측면에 기여가 있었다면 그 이론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알렉스가 바로 그것을 해냈다는 거죠. 예,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대회 참가해서 전해보다 10%, 그 해 2등 그룹보다 10%의 놀라운 성적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해에 알렉스 크리체프스키가 이 대회 참가에 했던 이야기를 논문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크리체프스키의 그 토론토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논문에 있는 모든 그림과 글들을 책이나 논문 뭐 PT 발표에 나한테 묻지 말고 무조건 다 갖다 써라.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이런 측면이 바로 알렉스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논문에 이 알렉스넷에 관한 어떤 기술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렉스넷의 역사적 기여 중에 하나가 GPU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 알렉스넷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 그 한 해 전에 출시했던 엔비디아의 GTX 580 메모리가 3기가라고 합니다.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알렉스가 이제 CUDA, CUDNN 라이브러리를 직접 코딩해가지고 병렬 멀티 CPU를 사용하게 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병렬 멀티 CPU를 사용하면서 어마어마한 학습의 효율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예. 오늘날은 그 딥러닝 연구할 때 GPU 사용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RTX 3090을 몇 장을 샀는데 RTX 3090이 24기가입니다. 메모리가. 근데 이 알렉스가 사용했던 GTX 580은 3기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년이 안 된 기점에 또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던 거죠. 처음에 이 GPU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제프 힌튼 교수는 아니 그 좀 뭐 이론적인 알고리즘으로 극복해야지 그렇게 하드웨어 사용하냐라고 해서 약간은 못마땅한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실적 문제를 해결된 알렉스 크리체프스키 입장에서는 GPU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거죠. 이런 GPU 사용에 대한 이런 그 공이 이제 알렉슨에서 돌아가니까 또 우리 제프 힌튼 교수 측과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는 독일의 유르겐 슈미트 후보 교수는 트위터에다가 아니 GPU 내가 먼저 썼는데라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GPU를 활용해서 신경망에 적용한 것은 최초적인 것은 쿠마라는 MS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던 쿠마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미 2006년도 아마 2006년도에 GPU를 활용해서 신경망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독일의 유르겐 슈미트 후보 교수 밑에 댄 크리산이라는 분이 바로 한 해 전에 GPU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논문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알렉스가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사용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준 것은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알렉스가 맞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작년 2020년 아마 이게 5월 달인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에서 A100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급의 그런 GPU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인텔보다 시가총액이 넘어섰죠. 그리고 그 우리 손정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를 엔비디아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업계에 뭐 어마어마한 강자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제 생각에 아마 이 알렉스 크리체프스키에게 아마 큰 뭐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넷 대회를 처음에는 아무 후원사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IBM이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이미지넷 대회 이제로 덕을 많이 본 회사가 아마 엔비디아사일 것 같은데 엔비디아사는 2015년부터 그렇게 이미지넷 대회를 후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젠슨 황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 자신도 그래픽 카드에 불과했던 이 GPU가 이렇게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본인도 몰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알렉스넷이 바로 오버피팅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바로 드랍아웃을 처음으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 드랍아웃은 진짜로 처음으로 이 알렉스 팀이 고안한 거죠. 예, 이 오버피팅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뭐 우리가 어떤 옷을 맞출 때 너무 이렇게 딱 핏이 너무 딱 맞으면 내 몸이 이렇게 변화하는 새로운 어떤 내 몸이 되었을 때 맞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보면 어,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학습할 때 너무 그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잘 못 맞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걸 오버피팅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고안되어 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이 알렉스가 이 이미지 네트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이 드랍아웃이라는 개념을 고안해서 처음으로 적용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매우 심플한 방법으로 이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죠. 개발 과정이 참 재미난데요. 오버피팅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 여기 지금 보면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 노란 것은 액티브하고 회색은 인액티브 시켜버리는 거죠. 랜덤하게 몇 프로의 노드를 인액티브 시키는 것이 바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이제 석사 과정에 막 입학한 인도에서 온 니티시 스리바스타바라는 아주 젊은 친구였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아마 선배들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고안 아이디어를 내던 끝에 이 드랍아웃으로 오버피팅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고 알렉스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알렉스넷에 아키텍처에 집어넣은 거죠. 네. 이 ETC 스바스타바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그 석사를 졸업하는데 바로 이 냈던 아이디어 오버피팅으로 석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굉장히 그 기회가 큰 석사 논문 몇 개가 있는데 우리 그 클로드 셰넌도 그 디지털 그 회로에 관한 것이 석사 논문이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니티시 시바스타바의 드랍아웃에 관한 것도 석사 논문입니다. 아마 박사 논문보다 니티시의 석사 논문이 훨씬 더 많은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 제출되었고요. 뭐 오버피팅에 관한 문제는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 우리 그 이밸류에이션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가 쭉 이렇게 에러율이 떨어질 때 우리 테스팅 데이터나 밸류에이션 데이터가 오히려
에러가 떨어지지 않는 그 지점까지만 학습시키는 것이 맞다. 그 밑으로 더 학습시키면 오버피팅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렉스넷의 기여는 바로 렐루를 본격적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 렐루는 기존에 우리 신경망에서는 그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나 탄H를 썼습니다. 이전에 제일 유명했던 르네5라는 신경망, 우리 안레쿤의 르네5도 탄H를 사용했는데 이 탄H나 렐루 시그모이드가 베니싱 그리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나드라는 친구가 제프 힌팅 교수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이 제프 힌팅 교수 연구실에 비나드라는 친구가 렐루라는 것을 테스트해서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였고요. 또 요슈아 벤지오 연구소의 제비어라는 친구도 이 렐루가 아주 의미가 있다. 뭐 이 정도의 논문이 발표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알렉스 크리체프스키가 받아들여서 알렉스넷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짜로 베니싱 그리드 문제를 렐루가 극복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 앞에 이런 분들이 논문을 냈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데 도움 받은 거죠. 예.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시그모이드입니다. 예. 시그모이드는 이제 그 0에서부터 1 사이에 출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탄H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출력을 가지는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심플하게 많이 심플하죠. 예, 0 이하에서는 그냥 0으로 그리고 0 이상은 그냥 그 값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렐루인데 최근에는 이 렐루가 액티베이션 펑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로 쓰이고 있고 이 렐루를 약간 수정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자, 네 번째로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입니다. 자, 딥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게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증식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을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뭐 각도를 바꾼다든가 방향을 튼다든가 조도를 바꾼다든가 변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증식시킬 수 있다는 기법을 역시 알렉스넷에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LRN, Localized Response Normalization 뭐 같은 기법 등등을 사용해서 알렉스넷을 만들었는데요. 나머지는 약간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GPU를 사용했다. 그리고 드롭아웃을 적용했다. 그리고 밸류를 적용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했다. 이 정도로 알렉스넷의 아키텍처를 요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다시피 들으시면 알겠다시피 지금 현재 그로부터 한 10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 모두 다 거의 다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약간 좀 수정해서 쓰고 있지만 거의 다 쓰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만큼 알렉스넷이 현재의 딥러닝 방법론에 거의 토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유명했던 신경망이 바로 얀 레쿤의 르네5였습니다. 1998년도에 논문을 발표됐고요. 그 이전에 르넷이 계속 발전해서 버전 5였던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콤브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뭐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는 이런 CNN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렉스넷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크게 변동 없습니다. 네. 뭐 이 두 가지 네트워크 나눠진 거는 이제 멀티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알렉스가 수작업으로 그걸 코딩하다 보니까 나눈 거고 그거는 뭐 지금은 요즘에 멀티 GPU를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 라이브를 자동화 시켜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보면 역시 그냥 콤보넷 풀링 레이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되는 거의 르네5랑 비슷하죠. 그런데 과연 알렉스넷은 알렉스넷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르네5가 가능성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벨 연구소에서 언제 누가 이길래라는 내기도 벌어지고 이랬었는데
알렉스넷은 알렉스 크리체프스키의 기여는 바로 이거죠. 기존에는 신경망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법들을 최적화시켜서 튜닝을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신경망이 아유 그거 뭐 그럴듯하긴 한데 그거 가지고 뭐 되겠어? 라는 그런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연구자도 부족하고 투자도 적게 이루어지고 기업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가 엔지니어적인 습성, 엔지니어적인 캐릭터를 발휘해서 신경망, 딥러닝을 현실적 문제에 압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 이후에는 뭐 어마어마한 연구자들, 기업들, 정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뭐 인류 역사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알렉스넷이 큰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렉스넷의 등장 이후에 구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 인공지능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던 구글이 알렉스넷의 등장으로 마음을 바꿔서 2013년도 3월 토론토의 DNN 리서치를 인수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알렉스 크리체프스키와 일리아스 츠케버가 마운틴뷰,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구글에 입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국의 데미스 하사비스의 딥마인드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개선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역사적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바로 2016년 12월 14일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The Great AI Awakening. AI가 새로 깨어났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번역 구글의 인공지능 구글의 번역이 이제는 사람보다 더 낫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019년도에 드디어 딥러닝으로 튜링상 수상이 됐다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기사로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원래 1958년도에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예, 바로 이 다음에 이야기될 프랭크 로젠블랏의 퍼셉트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기사의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미 해군이 새로운 작업을 발표했는데 그게 퍼셉트론이라고 한다. 그 퍼셉트론이 최초로 생물이 아닌 존재인데 주위를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인간은 이 퍼셉트론에 의해서 정복당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 한 50년, 60년 동안 뉴욕타임즈 전망과는 달리 아무런 겨울시기였죠. 예, 전망과 달리 큰 현실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2016년에 뉴욕타임즈로서는 이제 진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튜링상을 수상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공인을 받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그 알렉스 크리체프스키 알렉스넷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뭐 요약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 가지 이론들을 조합해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로써 딥러닝 분야에 많은 투자와 프로젝트 연구자들이 몰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갔다. 그래서 딥러닝이 인류 역사를 바꿀 준비를 하게 된데 큰 기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